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월 21일입니다. 제가 지난번까지는 서울 월드컵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해 1998년 6월 약 한 3, 4주 동안 나름대로 터키 공무진에 만난 제 나름대로 안을 확정을 보고 파리 생드리 경기장, 그 당시 프랑스 월드컵을 관람 잡전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본 방편 사진을 보고 이 방편 개념을 세워서 파리 비행기 가는 이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파리에서 3, 4일 동안 호텔 방에서 그 방편 개념으로 그 안을 정리해 나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거는 어떤 점에서 제 인생에서 어떤 가장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작업을 했던 것을 다 포기해야만 했었던, 그러면서 전체 없는 시간에 근 한 달을 허비했다고 할까, 그걸 뒤엎고 새로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그해 9월 29일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7월 한 달 동안은 제 얘기입니다만 거의 초인적인 그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에도 쫓기고 일은 중요하고 할 일은 너무 많았던 그 7월 한 달입니다. 그때 얘기를 좀 간략하게나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와서는 그 구조, 월드컵 경기장의 구조에 대한 얘기, 기둥 간격을 일단 9.3m로 정한다든지, 어떤 기둥에 이 세우는 마스트의 종류를 제가 그 44개로 정하면서 이 마스트 하나에 3개의 그 트러스를 매단다든지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정의해야 됐으며, 동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 문제,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흩어지느냐 하는 그 문제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수익 시설입니다. 경기장이라고 하는 게 그 전까지는, 특히 잠실 이 올림픽 경기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수익 시설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서울시에 물론 요구도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수익 시설을 이 안에 넣을 것인가, 그걸 그 한 달 동안에 거의 또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사실상 거의 집에 갈 여가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철야 작업을 했었는데, 더구나 이제 또 같이 작업을 도와주기로 했던 미국의 PSP라고 하는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이 왔는데, 그 도저히 제가 보기에 쓸 수 있는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7월 한 중순 지나서 왔는데, 또 그 안도 거의 터무니없었고, 그분 옛날에 미국 HOK에서 스포츠 건축을 설계했던 사람이라 HOK 스탠다드적인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지난해에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전혀 뭐랄까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안을 가져와서 제가 그냥 그 보고는 그냥 바로 버리다시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엔지니어링 저하고 계약서의 약속이 외국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은 나중에 약속했던 한 3분의 1만 주고 말했지만은 그 형식적으로도 그 알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본 안은 도저히 쓸 수 없어서 버렸던 것도 그날 그 7월 17일 얘기였습니다. 제가 참고로 그 당시에 그 일기장을 제가 보면은 매일매일 철야 또 보면은 귀가라는 게 당연한 건데도 어쩌다 집에 간다는 얘기인데, 어쩌다가 계속 꼬박 철야, 또 매일매일 이렇게 또 철야, 또 그 다음에는 또 철야, 일기장 또 이거는 또 철야, 이렇게 한 장 한 장 적절한 일기마다 전부가 다 이런 철야입니다. 철야 또 철야. 이것은 제 좀 보시다시피 철야 거의 쉬지 않고 철야. 물론 철야라고 해서
어떤 날은 이제 귀가해서 저녁 먹고 다시 회사에 와서 다시 또 철야 뭐 이런 식의 이 세월을 그 한 달을 보낸다. 물론 철야라고 해서 매일 밥을 안 자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잠깐 눈 붙이고 또 일을 하다가 또 낮에도 잠깐 눈을 붙이고 이런 식 생활을 그 한 달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날들을 보내는 중에 조금 어떤 일종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7월 27일 날 7월 27일 날 서울시가 서울시장, 부시장, 그다음에 이 진철은 국장이나 단장 이런 분들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프랑스 월드컵을 관람하고 온 관계자들을 모아서 한 10명을 불러서 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 미팅의 목적은 말하자면 프랑스 경기장에 갔다 온 어떤 소감을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상의 주 목적은 이 맨 밑에 있듯이 이 포스에이시 포스코가 하는 설계사무소 그러니까 저하고 경쟁 회사였습니다. 거기 대표되는 시민부 대표 그다음에 이공군 측의 저 유춘수 이 두 사람의 견해를 막 월드컵 경기장 이제 컴피티션 하는 도중이니까 이 설계 책임자들이 프랑스에 갔다 오고 어떤 소감을 얘기하는가를 듣기 위한 그런 간담회였습니다. 거기는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인 한호석, 조직위원회 집행위원 조상호, 대한축구협회 또 부회장 오한근, 문화방송국 해설 축구 해설위원 신문선, 문화부 차관 신현웅, 또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명한 교수죠 최종호 교수.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이제 안숙선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그 국립자극당 단장인 분이죠. 판소리 대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포스코의 설계사무소인 시민보 대표. 그 다음에 제가 참석을 해서 각자 이제 프랑스 경기장을 갔다 온 소감. 그 다음에 앞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그걸 참고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당시 시민보 회장이 이제 저보다 먼저 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관심 있게 듣죠. 서로 경쟁하는 두 회사의 대표가 프랑스 경기장을 또 프랑스를 다 갔다 와서 월드컵을 구경한 다음에 소감이 뭔지 그럴 때 제 기억으로 시민부 대표께서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연배도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프랑스의 모든 경기장을 다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주가 나는 프랑스 경기장에 어디를 다 가봤다. 그리고 거기 재료를 무엇을 썼고 무엇이 어떻다 하는 경기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정말로 놀랍게도 많은 이 스타디를 해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례가 왔는데 저는 너무나도 그분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뜻밖의 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경기장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기장을 봤죠. 생내리 경기장 하나는 봤지만은 경기장에 있는 무슨 재료를 쓰고 어떤 형태로 생겼는 것은 잡지를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를 보러 갔느냐? 경기장을 월드컵을 하는 나라의 어떤 파리면 파리 도시의 시민들의 그에 대한 움직임, 느낌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중에 특이한 것은 경기장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진출입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 패턴이 제일 궁금했다. 특히 이제 관람객이 들어갈 때는 시간차가 많이 넓게 천천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쏟아질 때는 동시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도시로 나가는 그 지하철을 이용한다,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흩어지는 방법. 그 다음에는 시합을 하는 돌때 하기 전에 보면은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상 월드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응원을 하는지, 예를 들어 뭐 강날 국길 얼굴이 그래서 그냥 빈 공간에서 서로 응원을 한다든지 경기장 경기를 들어가지도 못해도 밖에서 이미 그런 행위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분위기를 보고 그걸 경기장 설계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를 또 느꼈으며 또 한 가지는 제가 서울시 관계자한테 프랑스에서
편지를 보내기를 프랑스 경기 월드컵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생드리 경기장에 와서 생드리 경기장에서 시합을 할 때 직접 관찰을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들이 집산 그러니까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흩어지느냐 하는 걸 보게 되고 도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다. 이걸 내가 서울시에다가 보냈던 내용을 제가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좀 여담으로 그 다음날 서울시 관계자들이 하는 평가가 뭐 유춘수 압승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건축을 디테일하게 본다기보다는 보통 건축가는 이 그런 재료 뭐 이런 데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행위를 이 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게 건축 설계다 이 말입니다. 뭐 저는 평소에 늘 하는 생각이고 당연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걸 제가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굉장히 주요해가지고 갑자기 아마 특히 현대 측이나 제가 경쟁하는 회사 측에서는 일종의 쇼크를 먹었지 않았나 하는 소문을 돌았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 물론 철회는 이제 계속되고 그다음 이제 8월이 됐습니다. 8월이 돼가지고는 제가 이제 본격적인 이 도면 정리를 하는데 그럴 때는 특히 가이거 미국 측에서 지금 제가 디자인되는 지붕에 대한 계산 이거는 터키는 공사용 도면을 거의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물량 뽑고 그 공사비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이 설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당시 15,000불 참 터무니없이 다른 회사에서 했는 한 10분의 1 가격으로 제가 세계 최고의 데이비드 가이거 돌아가셨지만 그 회사 사람들이 저하고 했던 친분 관계로 그렇게 해줬던 얘기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량까지도 아마 8월 18일에는 거의 보내오고 도면도 거의 확정을 해주고 제가 그래서 19일 날에 제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당신네들이 너무 고마워서 15,000불 계약했는데 내가 5,000불 나중에 더 주마. 그쪽에서 너무 뜻밖으로 또 고맙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도 정말 미안해 죽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8월 21일에는 제가 정림 근처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양 건축의 이종천 회장이라고 제 한양대 건축 후배인데 이분이 우리 그 팀에 조인트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미 서울시에 이미 터키에 우리 팀을 짜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못하는 대신에 그분은 물론 설계도 잘하지만은 특히 그 터키 설계 경험이 많아서 또 많은 터키에 또 이긴 적도 있고 그래서 이분하고 삼성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 측에서도 이분을 저한테 강력히 추천했어요. 이런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상 잘 아는 후배가 아닌데 만나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도 뜻밖의 경험이 많아서 그럴 밤에 제가 다이어리에 그걸 21일에 만났는데 23일 날 다이어리 이런 말을 썼습니다. 원양건축 이종철은 하늘이 내린 선물일 수도 있다. 라는 그 기록을 제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 후에 이 터키 관계에 대한 모든 정보와 그다음에 이런 데 대한 많은 도움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물론 도면에서 도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죠? 어떤 그 큰 일은 혼자만이 아니고 어떤 운명적으로 그 우연을 가장한 노력의 결과로 어떤 뭔가 이 도움이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도 늘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월드컵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당시에 대우그룹에서 송도에다가 100층 이상의 그 고층 이 빌딩을 대우의 상징 건물로 설계를 하려고 4개의 국내 팀을 정했더랬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그중에 뽑혀가지고 꼭 외국 회사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미국의 HOK 팀하고 같이 하는 걸 확정하고 뭐 창조와 공간 하기로 하고 또 뭐 서울건축, 범건축하고 또 팀을 짜고 간사와 무형건축하고 팀을 짜고 이렇게 4팀을 정했던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것에 참여하게 된 것마다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는 결국은 당선자가 없는 걸 해서 대우 측에서 아마 대우의 송도 빅층타워는 그 이후에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해 8월 25일에 미국의 가이거 TV에서 최종 그 구조 점검하고 안을 가지고 데이비드 체인이라고 그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아마 한 부대표쯤 됐을 거예요. 이 대만 친구인데 이번에 와가지고 또 마지막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6일에 묘한 그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98년 8월 26일을 월드컵 주 경기장 수주 경쟁이다 이런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이런 이제 만화 그림과 같이 실렸는데 만화 그림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공 능력은 현대건설은 시공력이 좋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설계력이 좋다. 서울 월드컵 주경기장 입찰 이런 이제 이 기사가 실렸는데 특히 여기서 보면은 올림픽 공원과 체조 경기장을 비롯 국내에서 경기장 설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진 류춘수 이공건축 회장이 참여해서 설계 능력을 자랑한다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현대건설은 시공 능력이 돋보인다. 이 시공 능력이 돋보인다. 이런 기사가 갑자기 이 조선일보에 그런 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8월 26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종 제출하기 약 열흘 좀 전에 이 신문에 이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 이거는 당연히 현대 컨소시엄이 뭐 누가 봐도 그때까지도 당연히 다 그쪽이 되는 거고 우리는 둘러리 서는 느낌으로 대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뜻밖의 그 유명한 조선일보에서 현대와 삼성 엔지니어링을 동격으로 놓고 이렇게 나오니까 현대사를 굉장히 당시에 굉장히 쇼크를 먹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이 기사를 갖고 조선일보가 서울시에다가 그 항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그때 재밌는 것은 현대와 삼성으로 이렇게 다 표현됐어요. 현대건설 이 내용에 보면 전부 현대는 시공 능력이 돋보이고 삼성은 설계 경험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그 후에 자주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삼성건설은 현대와 조인트 벤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그룹이지만은 사실상 그 메인이 아니고 굉장히 그 규모가 작은 말하자면 삼성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삼성 대표 건설에서는 현대하고 조인트 벤처된 그런 그쪽 편 조직이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제가 당선하고 난 다음에도 삼성과 현대 비교, 삼성이 현대를 이긴 것으로만 계속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삼성 본체는 현대그룹하고 조인트 벤처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요즘 와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분위기가 갑자기 그렇게 조선일보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현대 측에서 아마 좀 긴장을 했는지 당시에 그 한양대학교 문태석 교수라는 분이 이분은 우리 이 반대 회사가 포스코와 어떤 철제 문제를 아마 같이 비즈니스가 있는 교수였는가 봐요. 이분이 매일경제신문에 그해 98년 8월 29일에 제목을 엉뚱하게도 월드컵 경기장 지붕은 강판 구조로 해야 한다. 제가 이제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 팀의 이공근 측에서는 이 천으로 멤브레인 천으로 한다는 정보는 뭐 다들 뭐 짐작하고 또 제가 한 멤브레인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소문도 나 있었고 그러니까
현대 측에서는 그 칠판 구조로 설계를 했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월드컵 경기장 지붕지에는 강판 구조로 해야 한다는 글을 여기다 썼는데, 맨 마지막에 계속해서 보면은 조금 터무니없는 거는, 막구조는 평방스퀘어미터당 30만 원대로 일반 강판 구조에 비해서 6배나 달한다. 그리고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다. 참 터무니없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분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막구조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느냐고. 아무리 포스코하고 어떤 비즈니스가 있더라도 이렇게 경기 심사를 하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런 글을 신문에 이렇게 낸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때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으면 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이런 것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다만 신문에서,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도와줬던 계기는 뭐 간접적으로 저는 고무를 받았지, 뭐 저를 도와줬다기보다가 어떤 제 설계 능력을 평가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사실은 그것이 전혀 뭐 한 99%다 믿고 있던 그 상대 컨소시엄에서 그때부터 굉장히 긴장했다 하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달이 되니까 9월 7일 날 우리 자체 내에서 이제 그 도매를 마지막 점검을 다 해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 양원수 소장한테 제가 있어서 설명도 하고, 우리 스스로 이제 만족해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하고 모델하고 모든 걸 다 이제 제출을 하지만은 그날 설명회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설명회라는 것은 뭐냐면 설계자가 심사위원들 그때 한 2, 30명, 한 27명이 됐었습니다. 제 마지막에. 그분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설명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우리는 이제 설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참고로 저희들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기에 설명을 하는 분을 유명한 성우 이광석 선생을 모셨다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 뭐 맨발의 청춘이나 무슨 유명한 청춘물 영화 별들의 고향, 그게 신성일의 목소리를 대신했던 유명한 성우죠. 한국에 대표하던 유명한 성우 이광석 선생의 목소리를, 그때 그분이 물론 살아계실 때고, 제가 과천 아파트에 있을 때 우리 같은 동에 계셨고, 바로 우리 위에 집에, 그리고 이제 그 부인하고 우리 집 아내랑 아주 가까운 사이고 해서 그분을 모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나다에 이민 갔다가 예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광석. 물론 그 부인께서는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이제 좀 나름대로 완벽하게 했더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9월 10일 날 우리가 이제 작품을 9월 7일 날 전부 제출을 했죠. 그게 마지막 제출, 서울시에다 제출하는 건데, 9월 10일 날 그 이틀 3일밖에 안 됐을 텐데 갑자기 9월 11일 내일 심사를 한다는 아주 전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뭐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이 걱정했는데 그때 아마 뽑히기로 했다는 심사위원장으로는 서울대학교 이광래 교수님 또 연세대학교 의경의 교수님 부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마침 일본 고베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안 계셨어요. 그분들이 그 심사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안 오면 난 오히려 더 솔직한 얘기로 더 유리하다. 뭐 괜히 저편 들 것 같지 않고 그러던데 소식이 그분들이 다음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가 서울에 급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사 날짜를 10일을 하는데 오전에 할 것을 미루어서 그날 밤에 한다. 뭐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이 굉장히 뭐랄까 이 좀 초조감이 더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턴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늘 얘기했지만 이제 심사위원들이 한테 어떻게 접촉해서 어떻게 설득하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전혀 없고 또 누가 심사위원이 되리라는 걸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심사를 하게 된다면 그 가상되는 가능한 분들은 이렇게 진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연락도 해가지고 뭐 답은 전화로라도 뭐 얼굴을 못 만나더라도 전화로라도 우리 작품 이런 건데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도 치열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다음날 11일 날 이 그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날은 일주일쯤 전에 오래전에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께서 조직위원회 박세직 그 위원장님하고 월드컵 조직위원회 박세직 위원장님하고 신라호텔에서 아침 식사 약속이 있었대요. 8시 30분 에따르라고 하는 이 신라호텔 23층에서 아침 조찬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동료들은 TV에서는 거기 가지 마라. 다음은 교수 한 사람한테라도 전화를 더 해야지 혹시라도 모르는데 거기 가버리면은 아까운 시간 다 놓친데 어떻게 하냐. 근데 제가 그거 안 갈 수 없잖아요. 저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님하고 양인모 사장님하고 조직위원장을 만났는데 안 가는 것도 실례고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그걸 신라 호텔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 하늘의 도움인지 그런 제가 불확실한 것이면은 그 아까운 시간에 초조하면서도 어쨌든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져갔던 이제 도면들 갖고 이런 거 우리가 전에 준비를 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오늘 심사라고 합니다. 이거 딱 깜짝 놀라네. 오늘이 진짜 심사요 그러나 오늘 심사 날입니다. 그런데 심사 시간을 오전에 안 하고 이제 오후로 미뤘다고 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실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뭐요? 그래서 그분도 심사한 줄도 몰랐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축가가 자기 작품을 그 현상 설계를 하면은 말하자면은 심사위원이 아무리 갑자기 도면을 보고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자의 설명을 들어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좋겠는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 그거 안 합니까? 그래. 뭐 서울시에서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는 게 더 좋죠. 당연히. 그리고 뭐 당연히 하는 게 더 공명정대하고 더 좋은 겁니다. 그러고 저는 이제 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오는데 한강 다리 쭉을 건너오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시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연락이 오기를 어쩌면 오늘 저녁에 자기 작품 발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제 너무도 뜻밖의 그런 소리를 듣고 그동안에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정말 발표가 있을 걸로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준비를 막 급히 이제 해가지고 그날 밤에 한다는 거예요, 심사를. 그 이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일본에서 돌아오고 뭐 하는데 시간을 맞추어서 하는데 이제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수일이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했습니다. 수일이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오후 8시에 시작을 식사하고 이제 8시에 한다. 통보를 받고 6시 반에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했더니 물론 그 뭐 다들 같이 모이죠. 현대건설 그 팀들도 다 오고 그 필요한 교수님들도 다 오고 또 상대 건설회사 뭐 소장들 다 아는 친구들이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이제 범건축 예를 들어 상대 범공간 아까 얘기한 포스코의 씨가 설계팀으로 현대컨소시엄이 들어간 사람인데 그 대표들도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근데 그분들은 뭐 너무도 여유만만하고 뭐 만만한 게 아니라 뭐 그냥 뭐 100% 이기는 걸로 간주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우리가 A팀이 돼서 맨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 다행한 것은 처음에 5개 팀이 다 컨소시엄에 참여를 할 줄 아는데 중간에 마지막에 여러 팀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현대와 삼성의 엔지니어링 팀으로 될 거다 하는 생각에 또 사실은 그 사람들 처음부터 들러리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팀만 남았던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데 도와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했는데 처음에 한 10분은 좀 떨었지만 나머지 10분 동안은 저 열심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직접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비주얼, 코주얼, 구조에서부터 전기기계 무슨 뭐 잔디에 뭐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개념에서부터 모든 것을 설명을 모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명료하게 했습니다. 훗날 거기에 참여했던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훌륭한 강의를 잘 들었다. 최고의 건축 강의였다. 이런 얘기를 제가 훗날 여러 교수한테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춘서라는 사람이 뭐 설계는 뭐 잘한다고 소문을 들었지만 그렇게 강의를 잘하는 것은 몰랐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설명회를 강의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훗날에도 계속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설명회가 아주 명강이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 설명회를 할 때 얼굴을 가리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마련했습니다. 너무 설명회를 잘해버리면 뭐 교수들하고 다 얼굴 맞대는 걸 못하게 하는 아주 그 참 후진적인 그 생각을 하게 했을 정도로 그때 설명회는 굉장히 쇼킹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상대 회사는 제가 알기로 우리 친구이기도 했는데 범건축의 대표가 나가서 했는데 그분이 직접 제가 설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큰 설계사부터 대표는 이 디자인 직접 관여 안 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서 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같은 내용을 갖고 질문을 하니까 아마 얘기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결과는 그날 밤을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밤새서 심사를 했었을 때 결과는 뭐 정확한 그 숫자는 아니지만 28명인가 27명 중에서 2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표를 들었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후일담도 들으니까 제가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우리 팀은 실적이 없었대요. 설계 시공 실적이라는 것은 이 터키에 참여하려면은 체육관 혹은 그 스테디움을 공사할 실적이 있는 건설 회사가 조인트 벤처 해야만이 그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못한 실적이 없는 팀은 예를 들어 10점 같으면은 3점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실적이 중간에 없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럼 실점이 3점이 없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 이후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터키에서는 건설 회사 점수는 항상 동점입니다. 뭐 실적이나 장비나 뭐나 뭐 돈이나 뭐 이런 정도 거의 동점이고 설계 점수에서 0.5점 차이로 그래 승패가 된다고 할 정도로 설계가 중요한데 실적이 없어가지고 3점이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던지는 식이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는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뭐 소문이지만 확실한 건 압니다만은 이것만은 설계 점수를 높이 줘서 이 안이 당선되어야 한다. 이 월드컵만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 소문이지만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 설계 점수가 훗날 평가 대회를 한 상대 팀보다가 무려 4점 이상, 아마 4.4점인가 4점 이상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 바로 11일 날 그러고 바로 다음 날 9시 30분 우리가 설계에서 무려 4.2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겼다는 놀라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걸 르네상스 호텔에서 삼성의 그 권탄만 상무 혹은 송기학 이사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걸 서로 얼싸안고 하는 그런 어떤 축하의 시간을 보냈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설계 점수에서만 앞섰지 이 최종 건설 회사 평가가 나서 합산을 해야 되니까 뭐 우리 100% 이긴 거나 마찬가지죠. 4점 이상 이겼다는 것은 특히 역사상에 설계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 건설 회사 점수는 거의 다 동등한데 그러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팀은 실적이 없었다는 걸. 그래도 원체 점수 차이가 많아가지고 어쩌냐 하면서도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그게 9월 18일 현대 그 팀이 삼성 엔지니어의 실적을 무효화시킨 것 더구나 그 실적은 그런데가 삼성팀에서는 실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효화되는 건 아니고 다만 PQ 점수가 3점 정도 줄어들 뿐이다 하고 항의를 했다는 거. 그러다 설계가 4.2점이 앞섰기 때문에 아예 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일간건설에서 나오는 잡지에 그렇게 기사가 실렸던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도 쇼킹한 사실이죠. 제가 10월 21일 그때 21일 날 9월 21일 날 시골에서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9시 반경에 원주에 있는 박경민 선생님 댁을 제가 그분 주택을 설계를 했어. 그 제가 가면 아주 반가워하시고 박 선생님께서 또 옛날에 제가 한창 설계를 월드컵 그 컨셉을 그릴 때 뭔가 우리 시골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완전 듣고 그랬습니다. 그 가서 이제 어, 아마 발표가 곧 날 거다. 사실 그날 발표가 난 거예요. 그걸 전혀 모르고 원주에 가서 박 선생님하고 만나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의 권탁만 상무가 점심시간인데 한 12시경인데 박 선생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아니 이 시간에 왜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번 얘기가 조달청에다가 현대팀이 강력히 항의를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팀은 처음에 자격이 없는 회사다라고 그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실적도 없고 또 건설 경험도 없는 회사가 뭐 이렇게 참여했냐고 마지막 안간힘을 썼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저도 나름대로 줬다가 이 조달청에서 이제 조달청을 뒤흔든다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뭐 그 당시 사실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정훈 조달청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안동사범 병설중학교를 다닐 때 그분 안동사범학교 본과 그 안동사범학 전체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강정훈이 아니고 그 당시 이름은 달랐습니다. 강신중 씨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교 이제 선배니까 그 전에 뭐 우리 여동생 남편이 무역회사를 하고 할 때도 그 이제 찾아간 적도 있고 해서 아는 분이었어요. 또 제가 이제 월드컵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분한테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내가 그때 그랬죠. 우리는 설계에 앞섰고 다만
실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우리는 규정대로 진행합니다. 딱 한마디. 그분 식사 중이었는데 우리는 규정대로 법대로 하니까 뭐 그리 아십시오. 뭐 나를 도와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는 규정대로 합니다. 그 규정이라는 게 다만 점수만 깎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3점이 깎이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설계가 원체 이미 4점, 2점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될 거라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 날 그날 오후 2시 45분에 서울역 시청 도착했습니다. 시청 앞들에서 마치 KBS가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요. 제가 당선되는 걸 알고 그 인터뷰를 하고 오후 4시에 서울시청 상황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울시에서 그 부시장,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김학재 부시장, 진출은 당장 이런 분들이 공식적인 당선자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날의 그 감격은 너무도 평생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당선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제 당선의 감동, 그동안에 했던 고생, 뭐 그건 다 말할 거고 제가 이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요번 여기 오늘 발표는 없지만 훗날이 가까운 훗날 모든 신문 잡지에서 인터뷰를 할 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상대팀 현대, 삼성, 대우, 대림, LG, 포스코 한국 최대 기업 6개가 이 컨소시엄을 짜고 거기에 설계 공간, 그다음에 포스코의 포스AC, 그다음에 범건축 이런 막강한 조직이 삼성에서도 건설회사라고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삼성 엔지니어링 팀이 우리 컨소시엄이 이겼다는 것은 다들 기적으로 생각을 했어. 그때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말하기를 그 상대팀은 골리앗, 우리는 다윗, 데비드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건방지 대답으로 골리앗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 저녁에 KBS, MBC, SBS 등 중요 방송이 그 월드컵 경기장 당선 소식을 전한 그 뉴스 모음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으로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당선된 이후, 실질적인 당선된 이후 제가 설계했는 구체적인 건축 도면 자체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포 돛배와 방패연을 형상화한 설계로 높은 점수를 얻어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눌렀습니다. 먼저 주경기장의 모습을 이성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2002년 월드컵 개막식이 열릴 상암동 주경기장. 첨단 소재인 유리섬유로 씌워진 지붕을 2002년 우리 민족의 꿈과 희망을 날려보낸다는 뜻으로 방패연을 묘사했습니다. 특히 조명이 켜지는 밤이 되면 경기장의 지붕은 뽀얀 우윳빛으로 물듭니다. 마포나루를 건너던 황포도뼈의 푸근한 질감입니다. 또 도도의 수학적인 계산이 뒷받침된 구조물이면서도 우리나라 고궁에서 느낄 수 있는 곡선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외국 건축가가 설계를 했다면 아마 이런 조형으로는 나오지 않을 그것이 아마 한국 건축가의 6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월드컵 주경기장에는 16개의 극장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테마식당 등 상업시설을 갖춰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지금은 난지도 쓰레기 산에 가려진 볼품없는 땅. 월드컵 주경기장은 다음 달 하순부터 터닫기 공사가 시작돼
2001년 12월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성주입니다. 네, 이번에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 시공업체 선정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당초 절대 열세일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선정된 것은 설계에 승부를 걸고 뛰어난 건축가를 끌어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대환 기자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주관설하는 컨소시엄이 월드컵 주경기장 공사를 따낸 것은 건설업계에서 하나의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대우, 대림산업 등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대거 참여하고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될 정도로 삼성 엔지니어링 측이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 승부를 걸었고 국내에서 경기장 설계 경험이 가장 많은 설계업체를 끌어들였습니다. 우리가 설계에서의 그런 차별화,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그 전통 성과 또 역사성, 이 우리의 고유의 미를 함께 가미할 수 있는 이 메인 스타디움에 갖는 그 결과 삼성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시공 부문에서 3점 이상 뒤졌으나 설계 부문에서 4점가량 큰 점수차를 벌려 시공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공사비도 현대건설 컨소시엄보다 166억 7천만 원이 적은 1,733억 원이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시공업체 선정에서 탈락하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졸리없죠. 졸리요. 특히 축구협회 정몽준 회장이 현대그룹 주력기업 회장인데다 축구협회 이름으로 경기장 건설 비용 250억 원을 내기로 돼 있는 상황이어서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현재 쌓여있는 골재 운반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오늘 월드컵 주경기장 시공업체가 결정됨에 따라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인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대환입니다. 방편 모양의 이 경기장은 내년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2년 월드컵 주 경기장의 공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오늘 설계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쳐서 88.95를 평가를 받았고 입찰 가격이 1,733억으로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는 기본 설계가 완료되고 기초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이면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됩니다. 특히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현장에서 제작하지 않고 미리 외부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특수 공법이 도입됩니다. 또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까지 모두 맞는 일괄 방식에 따라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주 경기장 풀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동시에 착공돼 오는 2001년 말에 완공됩니다. 첨단적인 그런 과학 기술을 가미해서 훌륭한 그런 작품이 나오도록 저희의 총력을 저희 컨소시엄사와 더불어서 할 계획입니다. 월드컵 주경기장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 3만 8천여 평에 이릅니다. 모두 6만 4천여 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는 식사와 이벤트홀 등 문화시설, 그리고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섭니다. 주 경기장의 전체 조형은 한국 전통의 이미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지붕은 통일과 인류애를 향한 희망을 상징하는 방패연 형상을 띱니다. KBS 뉴스 이건우입니다. 새로운 모델로 건설되게 됐습니다. 오늘 시공업체가 확정된 상암 월드컵 주 경기장의 특징을 송전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포를 한국 축구의 메카로 탈바꿈시킬 상암 월드컵 주 경기장. 연면적 3만 8천여 평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6만 3천여 명이 입장하는 축구 전용 구장입니다. 가칭 우리세움으로 불리는 상암주 경기장은 통일의 소망을 담은 방패연과 향수 어린 마포나루의 황포도대를 응용해 한국적인 미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또한 최첨단 하이테크 소리인 테프론으로 지붕을 씌워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성도 추구한 미래형 경기장입니다. 21세기로 처음 하는 월드컵을 한국에서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기능적이고 그리고 상징성 있는 그런 작품으로 세계에 평가되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암 월드컵 주 경기장은 한국적인 조형미뿐만 아니라 선수와 관중을 위한 기능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설계됐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공급 등 선수들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장으로
관중들에게는 편안하게 관람하고 진출입을 최단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11개의 중계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월드컵 방송을 위한 첨단 시설도 돋보입니다. 다음 달 터파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정에 들어가는 월드컵 주경기장은 오는 2001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전환입니다. 당초 예상을 듣고 삼성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결정된 배경과 경기장의 모습 등을 김대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기자. 네. 네, 먼저 주 경기장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거죠? 네, 화면을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주 경기장의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사각형의 방패연을 연상하게 됩니다. 2002년 우리 민족의 꿈과 희망을 날려보낸다는 뜻에서 방패연을 묘사했습니다. 특히 조명이 켜지는 밤이 되면 경기장의 지붕은 뼈얀 우윗빛으로 물이 들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고도의 수학적인 계산이 뒷받침된 구조물이면서도 우리나라 고궁에서 느낄 수 있는 곡선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장은 연면적 38,000여 평으로 가로 206m, 세로 243m의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관람석은 63,930석이고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스탠드는 가변 무대가 설치돼 경기가 없는 날에도 뮤지컬, 오페라, 라이브 콘서트 같은 초대형 야외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경기장 입구 전면 왼편에는 건국 50년 역사 기록과 남북한 시대상의 벽화등으로 표현되는 역사의 벽이 설치됩니다. 네, 그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 이번 설계를 하면서 어느 점에 가장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삼성 엔지니어링 측은 이번 경기장을 건축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 문양인 방패연과 황포도대의 주름을 기본 개념으로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측은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이 김포나 영종도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첫눈에 감탄하는 건축물이 될 것으로 장담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측의 설계를 맡았던 이공건축 유춘수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족적인 이 자부심이라든지 혹은 우리 전통의 조형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상징성, 또 21세기에 한국이 주는 월드컵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것이 아마 건축가로서는 최종적인 목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어떤 21세기의 소망을 띄운다. 네, 앞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경기장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 주 경기장의 특징 중 하나가 다양한 편의시설입니다. 네. 스탠드 하부 만여평 공간에는 극장, 수영장, 편의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시민들이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장 주변은 서울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쇼핑, 문화 메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경기장 인근의 난지도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국제 컨벤션 센터, 수상 레저시설, 스포츠 콤플렉스 등을 설치하는 새서울타운 계획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당초 이 주경기장은 현대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들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걸 따게 됐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 월드컵 주 경기장을 시공하게 된 것에 건축업계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경쟁사였던 현대 건설 컨소시엄 측에 참여한 건설업체를 보면 대림산업, 대우, LG건설 등 국내 굴재 건설업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객관적인 전략에서 특히 시공면에서는 상당한 열세였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측은 이 점을 잘 알고 설계 부문에다 승부를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공건축 같은 국내 유명 설계 업체들을 끌어들였고 그 결과는 주의했습니다. 삼성은 시공 능력 면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보다 3점 이상 점수가 떨어졌지만 설계 부분에서는 4점 이상 점수차를 크게 벌려서 시공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월드컵 주경기장 시공이 넘어가자 완전히 소상집 분위기입니다. 네. 특히 정원근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이름으로 250원의 건축 비용을 내놓을 예정에서 충격은 더욱 큰 모습입니다. 아무튼 오늘 월드컵 주 경기장 시공업체가 결정됨으로써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게 되고
2001년 12월 말까지는 월드컵 주 경기장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당선된 감격을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이야기 세 번째를 지금 마쳤습니다만, 다음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한국에서 개최한 한일 월드컵 행사가 끝난 다음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또 어떤 의미가 갖는지, 그런 얘기까지도 이 스토리를 한 두 번에 걸쳐서 더 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